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데뷔팀 경기가 또 다가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쿠웨이트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다음에 팔레스타인전을 위해서 이제 쿠웨이트에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이동 과정에서 전세기를 이용을 했는데요. 뭐 전세기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현지 시간으로 17일 한 오후에서 저녁쯤에 쿠웨이트 떠나서 요르단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의 환영을 받았고요. 쿠웨이트전 이후에 왜 바로 요르단을 안 떠나고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에서 오전 훈련까지 진행한 다음에 오후에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서는 현지 적응 훈련만 사실상 진행을 하는 거고요. 예, 쿠웨이트에서 늦게까지 남아있고 전세기를 이용한 건 모두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어서 이 중립 지역을 정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 예, 그래서 현재 팔레스타인은 아시다시피 홈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전쟁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립 지역에서 월드컵 3차 예선 소화 중이었는데 이번 11월 A매치 경기 지역이 요르단 암만으로 확정이 된 게 지난달 18일입니다. 18일이기 때문에 선수단이 물론 비행편을 예약할 수는 있지만 단번에 모두가 이동할 수 있는 비행편을 예약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의 좋은 훈련 시설을 예약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판단을 했을 때 전세기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쿠웨이트에서는 훈련 시설이 좋은 곳을 잡아두는 만큼 최대한 쿠웨이트에서 훈련을 한 다음 요르단으로 넘어가자라는 걸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쿠웨이트에서 한 17일까지 남아 있다가 전세기로 요르단을 이동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네네. 그 늦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뭐 곁다리로 얘기 나와서 세워놔서 얘기하는 건데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최근에 원정을 네덜란드인가? 네덜란드에서 A매치 아약스 팬들이 네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현지 시위대랑 이스라엘에서 이제 원정 온 마카비 텔아비브 그 서포터랑 예. 시내에서 충돌해가지고 사상자도 나오고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럴 때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 기반의 나라다 보니까 유대인이 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이 좀 있잖아요. 예, 그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압력을 확 가해서 거기 네타냐후가 바로 이 네덜란드 압력 확 가해서 이거 우리 잘못 아니다 이렇게 좀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도 있고 예. 저쪽은 확실히 그 복잡한 일들이 이 스포츠계에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은 유럽 쪽에 미치고 팔레스타인은 아시아에 미치고 그래서 이제 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해봤자 쓱쓱 넘어가기엔 너무 무거운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쪽의 분쟁 상황은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간단하게 이제 이런 계기로라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번 상대는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그 한국과의 지난번 경기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의 그 2차 재데뷔, 예. 2차 데뷔전에서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였는데 놀랍게도 팔레스타인이 한국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따내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 하마스랑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네. 자국 리그 자체가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파가 많은 팔레스타인 대표팀은 대부분의 선수가 뭐 아예 훈련조차를 못할 정도로 무슨 운동장에 나가서 개인 훈련만 하고 팀 훈련 자체를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는데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그 말레이시아의 전지훈련지를 차려서 한 2, 3주인가 바짝 훈련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에 온 거였어요. 근데 그런 컨디션인데 한국 상대로 무승부를 따내면서 최대 업적 막 이랬는데 그래서 돌풍?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마야 다를까 그 뒤로는 뭐 쭉쭉 지면서 그렇죠. 전력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뒤로 연승을 거뒀죠.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한국이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양 팀이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이후에 4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사실 팔레스타인과 첫 경기는 조직력이 잘 안 맞을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도 잘 맞지 않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적어도 전술적인 공격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르익은 모습이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팔레스타인은 한국과 0대0 무승부 이후에 1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11월 A매치에서도 첫 경기였던 오만에 0대1로 패하면서 최하위로 처져 있고요. 이전보다는 불행 중 다행으로 소속팀이 없는 선수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속팀이 없는 선수가 4명, 여기에 팔레스타인 클럽이 2명. 그러니까 현재까지 실전 감각이 좀 부족한 선수들은 6명 정도다. 저번에는 한 8명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한국보다 전력이 뭐 절대적 열세인 건 사실이고요. 뭐 덴마크 유소년 출신으로 유명한 웨삼 아부알리라는 공격수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0대 0으로 잡았던 이제 4-4-2 수비 자체는 여전한데 최근에 한국이 세부적 움직임이 좀 살아난 만큼 이런 세부 전술이 조금만 잘 통한다면은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저번처럼 그렇게까지 조직적인 수비가 나오지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준 기자랑 이제 얘기를 해본 결과 한국의 예상 명단 현재로서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경기가 좋았고 대단한 부상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 경기 선발 라인업이 이제 오세훈 선수가 최전방에 있었고 이강인, 손흥민이 좌우에 있고 이지성이 중앙 공미처럼 있었고요. 박용우, 황인범의 중원, 그 다음에 포백이 이명재, 김민재, 조유민, 설령우, 골키퍼 조현우였는데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 뭐 예상할 수 있겠고 다만 이번에 수술 풀린다면 좀 이른 교체로 그동안 경험이 좀 적었던 선수들 투입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선수에 들지 못한 11명이 들지 못한 선수 중에서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이면서 주전급인 선수는 아무래도 배준호다. 네, 맞습니다. 네, 배준호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교체될지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로테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이러한 로테이션을 통해서 배준호 선수가 또 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이태석 선수와 이현주도 A 대표팀 데뷔전 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골키퍼이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나 아니면 김봉수 선수가 이번 A매치에서 데뷔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만 하고요.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가 승리할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당연히 높은데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혹시라도 저번 홈 경기처럼 그런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조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예, 첫 번째는 세트피스 수비입니다.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대비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번 팔레스타인전이 어쩌면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국이 그 홍명보호가 재출범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는 과정에서도 세트피스 수비만큼은 계속해서 고전을 해왔거든요. 대표적인 맞아요. 게 이라크전 2번째 실점이죠. 그렇죠. 예, 물론 후반 추가 시간에 조금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이 골을 넣은 이브라임 바야시 선수를 마크하는 수비가 없었다라는 점에서는 세트피스 그 수비의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지난 팔레스타인과 경기에서도 전반 22분에 프리킥 상황에서 그 팔레스타인 선수가 골망을 흔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여기서도 세트피스 수비의 부족함이 드러났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무실점으로 승리했던 뭐 요르단전이나 이 상황에서도 세트피스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장면, 뭐 골대를 맞춘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한 번씩은 무조건 나왔어요. 그리고 약팀의 가장 큰 무기는 세트피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경기들처럼 세트피스 수비에 조금 집중력을 잃거나 아니면 세트피스 수비 전술에서 데인마크에 충분한 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번에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도 있다. 예, 세트피스로 현재 실점을 한다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이 뭐 이게 시각에 따라서는 괜찮은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앞선 5경기 월드컵 최종 3차 예선 5경기 중에서 실점을 한 게 3번, 네, 무실점은 2번. 무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수비가 아주 안정된 상황은 아니다. 이 홍명보 스코어입니다. 예, 홍명보 감독은 뭐 저기 많이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틀딱이라 기억하는 건데 예전에 청소년 대표팀 할 때도 보면 뭐 런던 올림픽 아시아 예선 이런 것도 쉽게 통과하지 않았어요. 다 뭐 3대1, 2대0, 2대1 이 정도 스코어로 매 경기를 이기면서 통과했지. 이를테면 이런 아시아 예선에서 막 7골씩 몰아치는 팀들도 있잖아요. 예, 홍명보 감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애초에 좀 울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울산도 K리그에서 뭐 약팀 만났다고 뭐 막 시원하게 못 이기거든요. 네, 다 애매하게 이겨. 막 그래가지고 와, 뭐 이거 울산 이번 경기 12위 팀과의 경기인데 경기를 이거밖에 안 나와? 우승 못 하겠네. 생각했는데 시즌 끝나면 우승해 있고. 원래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원래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골이 많이 나지 않는 거는 뭐 감독 스타일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 해도 무실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실점을 좀 늘리면서 수비 쪽에 좀 탄탄함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 피스 수비의 약점을 좀 보완하는 것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래서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사실 역습을 대비하는 과정도 다듬을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런 역습에 의한 실점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권을 주로 가지고 플레이하는 팀의 숙명과도 같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역습으로 인한 실점은 계속해서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여서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 더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꼽아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중계차게 하는 얘기인데 우리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다른 매체들이 별로 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럽 축구랑 한국 축구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화두긴 하거든요. 최근에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약간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안 맞는 듯한 느낌도 있었죠. 그게 뭐냐면 뭐 몇몇 일부 선수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케인이 빠진 선수들 저격을 한다든지 네, 우리 뭐 대표팀이 우선이지 어딜 빠져 약간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가 케인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 대표팀에 빠진 선수가 많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정확하게 저 힘들어서 빠진다라고 해서 캐나다의 제시 마시 감독이 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바이에른에서 다시 만났을 때 둘이 어색 어사 너 속으로만 예. 나한테 한 소린가? 케인은 거꾸로 저 대표팀이 애국심도 없는 놈 이러면서 속으로 궁얼궁얼 이럴 수도 예. 있는 아무튼 지금 유럽에서도 그 대표팀이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쉬는 게 맞다 그럼 어느 선이 쉬는 선인가 이렇게 얘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은 유럽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상 이력이 있고 뭐 지금 실제로 플레잉 타임은 길지 않지만 다쳤던 이력과 이제 아직 관리 중이라는 점이 있는 손흥민, 예. 플레잉 타임 자체가 매우 길었던 황인범, 뭐 이제 플레잉 타임도 플레잉 타임이고 이제 외견상으로 봤을 때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는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이번 두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고 소속팀 돌아갔을 경우에 돌아가자마자 1, 2주만 다시 다칠 수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예. 경기력이 뚝 떨어지던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물론 대표팀 경기는 당분간 이제 9, 10, 11월 쭈르륵 달려온 것과 달리 내년에는 뭐 바로 12월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네. 좀 쉬긴 하거든요. 그렇죠. 3월에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은 뭐 사실 지금 다쳐도 3월까지만 돌아오면 알바노긴 해요. 예. 그렇다고 알바노 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둬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쿠웨이트전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과 황인범은 그래도 이기는 분위기니까 빼줬습니다. 예. 바꾸 선수들도 많았고 반면에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했거든요. 이번 경기는 승기를 좀 일찍 잡는다면 오히려 김민재 쪽을 빼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얘기도 이제 써주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유럽 빅클럽들도 공격진 미드필더 다 로테이션 돌려도 센터백은 막 70경기씩 그냥 뛰게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축구 스타일이 바뀌어서 센터백이 앞쪽 선수들보다 덜 뛰지 않는다. 예. 그렇죠. 오히려 육체에 걸리는 부하가 똑같은 시간을 뛰었을 때 더 심하면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에서도 콩파니도 김민재를 차마 빼진 못하지만 지고 있을 때도 가끔 뺐어요. 빌라전에서는 지고 있는데 김민재를 뺐습니다. 그 정도로 다음 경기 앵콜할 것 같은데 싶으면 결국 빼고 그렇게 그랬거든요. 예.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상황만 된다면은 로테이션을 조금 돌려서 이게 뭐 팔레스타인전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일찍이 조금 승기를 잡았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 실험을 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김민재 선수를 빼서 어떤 수비진의 김민재 없이도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는지 그런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상황이 정말 우리한테 잘 맞아 돌아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손흥민, 황인범 물론이고 뭐 이재성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 같이 조금 유럽에서 많이 뛰는 선수들 위주로 조금 빼는 그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대표팀 얘기였는데 저기 대표팀은 아니지만 축구협회 관련된 소식이
속보로 하나 떠서 여러분과 함께 보는 시간 갖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 단독 기사가 8분 전에 나왔네요. 예,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자, 네.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한다. 라는 기사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최근에 이제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이었나요? 여기만 허정무 전 감독이 협회장 선거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이달 안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선언을 한다면 정몽규 회장이 나가고 싶다는 눈치만 살살 풍기면서 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다그쳐도 절대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출마를 자기 입으로 선언하는 최초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 자 허정무 양력 많이들 아시겠지만 선수 시절에 뭐 스타였고 감독으로서 여러 이제 업적과 이력이 있지만 남아공 월드컵 최초 원정 16강 달성. 예. 그 외에 뭐 포항 스틸러스, 전남 드래곤즈, 인천 유나이티드 등의 감독을 했다가 축구협회 부회장, 축구 연맹 부총재, 현 대전 시티즌 이사장, 지난 여름에 사실상 물러났다 이런 이력이 네. 있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일부 후보를 견제하려고 만든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던 네. 연령 제한이 있는데요. 연령 제한이 70세입니다. 만 70세. 근데 선거가 열리는 시점 기준으로 만 70세 5일 전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컷되지 않는다. 선거의 규정상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정몽규, 허정무 이런 대항마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해가 되겠죠. 참고로 선거인단은 기사에 잘 정리해 주셨네요. 150명 안팎으로 결정이 되는데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K리그 일부 구단 선수 대표, 뭐 지도자 대표, 심판, 뭐 구단 대표, 프런트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합니다. 네. 지난번 투표할 때 주민규 선수가 투표하는 모습을 제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네. 회장으로 출마하려면 기타급 5천만 원을 내야 하고 득표율이 25%가 넘어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냐면 그동안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후보 대항 후보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정몽규 회장이 단독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축구계에서는 현대가와 척을 지는 뉘앙스로 보이는 것을 많은 축구인들이 극도로 꺼리고 있다. 예. 또한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정몽규 본인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점이 있는 게 뭐 전쟁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상승이 그의 탓은 아니긴 하지만 네. 아무튼 이걸로 천안축구센터 건설이 늦어지고 또 이제 돈이 좀 더 들기 때문에 만약에 회장이 뭐 사비를 털어서 메워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건설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재벌인 정몽규 말고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아무튼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뭐 현재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만약에 허정무 전 대전 이사장이 나올 경우에는 흥미로운 어떤 대항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선거하면은 이거 해볼까 싶어가지고 막 난립하던 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막 축구계 소위 야당인 분들 외에도 예. 윤상현 국회의원도 축구회장 선거에 나온 적이 있었고 이제 기자회견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게 막 4명씩 난립하면 결국 정몽규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예. 만약에 야권이 한 명으로 통합된다? 허정무 한 명만 나온다? 약간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 또 모르는 거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재밌는 구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호불호, 평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해볼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좀 처음 기사 봤으니까. 네. 경향신문의 김세훈 기자가 저희한테는 뭐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인데 김세훈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토트넘 관련된 소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1년 연장은 이제 상선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토트넘 내부에 불화설이? 이 소식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미 영국 일반지 텔레그라프 또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등이 손흥민 선수의 1년 계약 연장 자체는 임박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 역시 뭐 소위 말하는 뭐 대학 1티어 네. 뭐 이런 류에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손흥민은 토트넘에 1년 더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연장 조항이 발동될 것이다라고 뜬금없이 독일에 있는 양반이 그렇죠. 얘기를 했고요.
거의 결정된 사항이다. 즉 지금까지 나온 보도 중에서 가장 단호한 표현으로서 본인이 어떤 관측에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적설을 완전 잠재우지는 못할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손흥민이 어떤 그러니까 축구뿐 아니라 어떤 인터넷 보도의 승리상 예. 손흥민이 검색어에 난다. 뭐든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흥민이 재계약을 한다, 계약 연장을 한다라고 1티어가 쓴다. 그러면은 1티어가 아닌 사람들은 기존에 나왔던 그 이적설에 있는 팀들 다 끌어와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예.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느 팀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뭐 저번 전매축에서 소개시켜 드렸지만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동안 이강인과 뭐 같이 뛴다, 한 수법을 먹는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뭐 파리 생제르맹이 설령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이적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을 보도한 매체 자체의 공신력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1년 계약 연장을 보도한 매체들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아니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적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뭐 손흥민이라서 나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유럽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손흥민이 매력적인 매물로 비춰진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적설이 그래도 조금 귀에 들리기에 그럴 수도 있나? 라고 들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했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년 계약 연장하면 또 토트넘 입장에서도 계약 그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이적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토트넘에 손흥민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약 연장이 이적을 위한 어떤 단계라기보다도 일단은 토트넘에 남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는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풋볼 런던이 이번 시즌 현재까지 이 토트넘 선수들 평점을 매기면서 손흥민 선수한테 높은 수준 그러니까 그 토트넘에서 달성했던 커리어 하이 수준에 비하면은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7점으로 그래도 준수한 평가를 내려줬어요. 이번 시즌에 리그 8경기 그러니까 11경기 중에서 부상이나 이런 걸로 빠진 경기가 좀 있어서 그런데 3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고 그런 회복 기간을 감안하면은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뭐 왼쪽 윙어에 마땅한 매물도 없습니다. 마땅한 자원도 없습니다. 최근 구단 발표에 따르면 윌손 오도베르가 햄스트링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수술 때문에 한동안 또 전력에서 이탈을 할 예정이라 네. 예, 그래서 오도베르 사실 이번 시즌에 토트넘이 조금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벌리에서 과감하게 영입했던 이런 자원인데 계속해서 부상 같은 걸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 보여줬던 경기력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뭐 전력에서 이탈됐고 적어도 전반기에는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도베르 선수가 그렇게 전력에서 이탈을 했고요. 티모 베르너도 완전히 이제 옵션이 있지만 이 이적 조항이 발동이 될까라고 생각될 만큼 경기력이나 어떤 상황이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2007년생인 마이키 무어한테 그래 너가 토트넘의 미래다 하면서 모든 걸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15분 네이마르.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에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꼭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튼 자유계약이 되더라도 손흥민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1년 계약 연장은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적어도 이번 시즌 나아가서 다음 시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토트넘 왼쪽 주전이 되겠죠. 지금 경기력을 유지를 한다면. 네. 혹은 마이키 무어나 아니면 윌슨 오도베르가 부상해서 복귀를 해서 갑자기 경기력이 향상이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년 계약 연장이 반드시 뭐 이적료를 위한 어떤 전초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토트넘이 손흥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 옵션을 또 발동한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참고로 토트넘이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 보낸 마누로 솔로몬. 네, 이 선수도 원래 왼쪽 윙어인데 그렇죠. 이 선수는 이번 시즌은 건강해졌어요.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계속 누워 있다가 네,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대표로 A매치도 뛰었고요.
뭐 조기 복귀 조항 같은 게 있다면 예. 만약에 오도베를 올해 못 쓰게 되고 그러면은 뭐 겨울에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오도베르가 아예 누워버리면 네.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자, 그 와중에 토트넘에 피어오른 불화설이 있다고요. 물론 풋볼 인사이더 뭐 약간 풋볼 인사이더 이름 그대로 인사이더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어서 쓴다. 예. 라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정보력에 비해서 내부 취재에 기반해야만 쓸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쓰는 경향? 예. 그렇죠. 폭로성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은 있긴 해요. 맞아요. 네, 정보력이 내가 그만큼 돼? 이게 뭐 얼마나 신빙성 있는 건 이런 생각 들거든요. 예. 예. 하지만 아무튼 내가 fut볼 인사이더가 뭔가 썼는데 불화설 토트넘 내 불화설 보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풋볼 인사이더가 그렇게까지 공신력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 유소년 쪽 가야 그나마 볼만한 수준의 어떤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예. 아무튼 그런데 이런 풋볼 인사이더에서 아무튼 내부 소식을 전해준다는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토트넘 불화설에 대해서도 폭로성 이런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게 불화설이 떴다는 게 단순히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최근의 팀 성적이나 아니면 겉보기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부주장이죠. 토트넘 부주장을 비롯해서 로드리고 벤탄쿠르, 데스티니 우도기,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직설적인 라커룸 말투 때문에 화가 났고 예,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 기복에는 이러한 불화가 원인이 있다라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독의 라커룸 대화 방식에 불만을 가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FM이네요. 예, 네. 라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거 싫으면 다 그 5개 중에 가운데 거 3번으로만 다 대답하면 저런 건 안 생기는데. 그죠? 네. 맞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로메로라는 자극적인 요소가 있죠. 최근에 재계약 보도도 계속해서 뜨고 있고 그런 로메로라는 자극적인 요소에 더해서 4명 모두 이탈리아와 연관성이 있다. 로메로와 벤탄쿠르는 세리에 A에서 활약한 선수들이고 우도기와 비카리오는 현재 이탈리아 국가대표고 네네. 예, 이러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약간 이게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약간 이탈리아 파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억지로 엮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실 로메로나 벤탄쿠르가 그렇게까지 세리에 A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말하면 아탈란타, 유벤투스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4명 묶이긴 하거든요. 예, 진짜 느슨하게 묶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한 걸로 보여지고요. 12월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에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말도 이 보도에서 덧붙였습니다. 불화설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지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튼 이번 시즌 팀 성적이 일관되지 않고 승리했다가 연승했다가 연패했다가 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토트넘 내부 기자다라든가 아니면은 좀 공신력이 있는 매체다라는 곳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12월까지가 한계 막 이런 식의 기사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오히려 포스테코글루 감독 1월 이적 시장 준비를 위해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화설이나 어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에 대한 기사 자체가 현재까지는 그 토트넘에서 실제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최근 토트넘 분위기가 그러니까 팀 성적이 그만큼 기복이 있고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최근에 입스위치 타운에도 1대2로 패했죠. 거기서도 이제 선제 실점을 당했고 그런 선제 실점이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완성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경직도도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직성도 여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노출력 문제, 뒷공간 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공격 상황에서 윙어가 너무 측면에 있고 그 다음에 풀백들이 이렇게 안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경직도에 대한 비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정도 성적만 유지돼도 이번 시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계속 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예, 바로 다가오는 이제 주말부터 어려운 경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에서 조금 좋지 않은 성적이 나온다면은 지금 나오는 불화설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시는 어려운 일정, 뭐 당장 맨시티와의 경기가 있지 않던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이제 보면은 당장 토트넘이 조금 지금까지 붙은 상대들도 솔직히 어려운 상대였다고 생각은 하지만 맨시티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맨시티가 지금 부상으로 많은 주전 선수들이 빠져서 오히려 토트넘이 이번 기회에 토트넘 한번 맨시티를 잡아볼까 하는 기대도 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맨시티는 맨시티거든요. 네. 게다가 토트넘 홈도 아니고 맨시티 원정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시티 원정, 로마와의 홈 경기, 풀럼과의 홈 경기, 본머스 원정, 첼시와 홈 경기, 레인저스 원정,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우스햄튼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 경기, 리버풀과 홈 경기. 어우씨. 그때 박싱데이에 노팅엄 포레스트, 그 다음에 울브즈와 홈 경기. 근데 뭐 사실 프리미어리그는 태반이 빅매치라서 요즘에는 뭐 예. 빅매치를 따지는 큰 의미는 없는데 빡세긴 해 빡세요. 예. 맨시티 로마. 예, 요 흐름이 좀 빡세네요. 맨시티 로마 풀럼. 예, 네. 저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최근에 풀럼도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쵸. 예, 풀럼한테까지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저 두 경기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은. 네.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 A매치 끝나고 다가오는 주말부터 굉장히 토트넘의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좋은 성적 거둔다라고 하면 이런 불화설이나 뭐 포스테코글럼도 경질설에 대한 보도는 사라질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거둔다라고 하면은 이런 보도가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관측입니다. 네. 저기 아까 말씀하신 관측 중에서 그 4명이 불만이 있다. 예. 그 중에서 경기력이 사실 멘탈적으로 약간 불안해 보이는 선수 한 명 있긴 해요. 뭐 우도기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예. 느낌? 나머지 3명은 그런 느낌 못 받았어요. 오히려 벤탄쿠르는 이번 시즌 들어서 더 주전으로 좀 기용이 그쵸.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그냥 비스만 쓰면 되거든요. 예. 근데 우도기 벤탄쿠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로메로는 뭐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비카리오는 대체 불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네. 자, 배준호와 양민혁 선수 영국에서 이 두 선수를 굉장히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손흥민 수계자는 누구냐라는 걸 주목을 했다고요? 예. 그래서 정확히는 한국과 쿠웨이트 경기 리뷰였습니다. 그래서 뭐 ESPN에서는 뭐 거의 모든 A 매치 좀 주요한 A 매치들은 다 리뷰를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렇게까지 처음에는 주목받는 기사가 아니었는데 이게 주목받는 기사가 된 이유가 손흥민에 대한 주목, 그 다음에 손흥민과 교체돼서 골을 넣은 배준호에 대한 주목 이런 게 있어서 점점 한국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고요. 가장 많았던 건 단연 손흥민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이게 A 매치 59골을 이번에 넣었죠. 그래서 황선홍 감독과 나란히 했고 차범근 전 감독의 58골을 정주준하는 그런 상황인데 ESPN은 심지어 12개월 내 기록 경신을 할 거다. 다음 12개월 내에 하는 낙관적 예측까지 내놓을 정도로 손흥민이 꾸준히 A매치에서 득점을 해서 대한민국 A매치 최다골을 도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듯이 손흥민이 헤드라인도 장식을 했고 그 다음에 기사 말미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손흥민이 대한민국 대표팀의 에이스 이런 식으로 끝맺음을 맺었거든요. 근데 이런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만큼 주목을 끌었던 게 배준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ESPN이 배준호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예. 네. 그렇죠. 배준호는 아직 21살이다. 그럼에도 지난 시즌에 스토크시티의 이목을 끌어서 1군 경기를 25경기 정도밖에 소화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이 성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손흥민처럼 공격진 어디든 뛸 수 있고 가장 적합한 포지션은 왼쪽 윙어다. 그러니까 똑같죠. 손흥민도 공격진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지만 가장 편한 포지션이 왼쪽 윙어인 것처럼 배준호도 그렇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인 동시에 지금도 대표팀에 기여하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준호 선수가 향후 대표팀에서 큰 활약을 펼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은 거고요. 그 말대로 배준호 선수 최근에 A매치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적립하면서 적어도 준주전급의 지위는 확보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제1 옵션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기량이 올라온 모습이고 쿠웨이트전에서도 교체로 들어와서
그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워낙 좋았지만 그 뒷공간을 적절하게 침투를 해서 퍼스트 터치도 침착했고 그 다음에 수비를 제치는 그 다음 터치도 훌륭했고 마지막에 가까운 골문으로 공을 차는 어떤 과감함 혹은 판단력까지 겹쳐지면서 멋진 쐐기골을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준호 선수의 잠재력이 여기서 거의 드러났다라고도 보여지는 어떤 아주 멋진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배준호 선수가 최근에 대표팀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SPN에서도 한 번 더 배준호에 대해서 조금 긴 문단에 할애해 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배준호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양민혁 선수는 지금 어떻다 이런 얘기보다는 양민혁이 이런 상황인데 배준호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라는 그거에 가까웠는데 양민혁은 손흥민의 토트넘에 합류해서 많은 하입을 받고 있다. 이게 실제로 여기 원문에서도 하입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하입을 많이 받는다는 게 완전 영어식 표현이군요. 저는 약간 콩글리시인가 싶었는데 예. 요즘 우리나라 많이 써가지고 그쵸. 그러네요. 예, 여기에 정확히 plenty of of hype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그만큼 이렇게 많이 띄워주고 있다. 그쵸. 이런 상황인데 ESPN에서는 아직까지 양민혁이 보여줄 게 많다라고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다른 매체에서는 아예 양민혁 최고 막 이러면서 좀 띄워주는 기사들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양민혁이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준호 역시도 이런 아직까지 증명할 게 많지만 그래도 배준호가 양민혁보다는 당연하죠. 3년 차이기 때문에 유망주 수준에서 1, 2년 차이가 굉장히 큰데 3년 차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양민혁 선수와 이제 배준호 선수에 대한 간단한 비교죠. 왜냐하면 양민혁 선수가 최근에 영국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토트넘으로 조기 합류한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민혁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넣은 것 같습니다. ESPN에서.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양민혁 선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자면요. 양민혁 선수 1월에 이적한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공식 발표에서 12월에 토트넘에 조기 합류할 예정이다라고 국내 매체에서도 나왔고 이어서 해외 매체에서도 나온 상황입니다. 바로 주전급으로 도약하진 않고 서서히 적응하도록 포스테코글루도 배려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외 매체에서는 보도를 했는데 양민혁 선수 올 시즌 10월 최근에 또 영플레이어상 받았죠. 그러면서 이달에 영플레이어상만 5번 받았고 이제 앞으로 있을 K리그 시상식에서도 영플레이어는 따놓은 당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토트넘에서도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좀 주전급이라고 할 만한 윙어가 손흥민, 그 다음에 브레넌 존슨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양민혁이 조금 적응만 잘 마친다면은 그래도 준주전급으로 뛰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현지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풋볼 런던 지역지죠. 런던 지역지 같은데 보면은 양민혁을 굉장히 띄워줍니다. 아 양민혁 이미 토트넘 막 자격 증명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조기 합류 기사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양민혁은 3,000분 실제로 3,000분 정도 뛰었겠죠. 이번 시즌에 워낙 주전으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속도와 파워를 갖춘 프리미어리그에 곧바로 뛰어들려면은 피지컬 발전이 큰 과제다. 예, 이거는 K리그에서도 피지컬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으로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평가라고 보여지고 그래도 주장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멘토를 갖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손흥민의 후계자로 양민혁을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도 보였습니다. 예, 이거는 풋볼 런던에서 나온 그 기사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ESPN에서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에 가깝게 지금 이렇게 기사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토트넘에 있는 한국인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과 연결점도 많고 이러다 보니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민혁과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해외 매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는 게 이번 이런 ESPN 기사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고 배준호 선수는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해외 매체가 조금씩 조명을 해 나간다면 아마 1, 2년 내에는 챔피언십을 넘어서 유럽 빅리그에도 조금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민혁 선수도 물론 토트넘 가서 바로 잘하면 좋겠죠. 바로 잘하면 좋겠지만 2006년생입니다. 2006년생이고 아직까지 발전할 여지가 많고 토트넘의 또 다른 2006년생인 루카스 베리발이나 아치 그레이도 각각 챔피언십이랑 그
스웨덴에서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던 유망주였어요. 하지만 토트넘에 와서는 아직까지 적응기를 거치고 있단 말이죠. 양민혁도 이러한 적응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리그에서 공격 포인트 한 3경기인가 못했을 때도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억가 같은 게 좀 나왔거든요. 양민혁 거품이다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잉글랜드 가면은 적응기를 거치면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소위 말하는 억가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배준호 선수처럼 뭐 챔피언십 가서 직접 당장 가서 잘하는 그런 그림도 당연히 기대가 되지만 설령 그 팀에서 적응기를 거쳐야 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기다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매체에 관심과는 별개로. 그래서 이 배준호 선수랑 양민혁 선수를 아무튼 ESPN에서는 그 손흥민의 뒤를 이을 그런 제목들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양민혁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월이 아니고 12월에 예. 런던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시즌 후보로 적당히 뛴 것도 아니고 완전 풀주전 뛰었기 때문에 예. 좀 힘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어린 선수가 회복력이 아직 되게 좋을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몸이 덜 만들어져서 근력 문제나 이런 걸로 부상을 입는 게 좀 문제면 문제지 예. 회복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뛰는 선수였고요. 음. 이번 시즌 내내.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고 짧은 휴식인 만큼 친척 누구 댁이 제주도라고 들었어요. 예. 가급적이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칩거를 하면서 음. 좀 휴식을 취하다가 나갈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런던 가서도 물론 훈련이 들어가겠지만 뭐 포스트코글로 감독이나 팀에서 네. 체력 고갈 상태를 보고 휴식과 훈련을 병행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팅에 둘이 닮았다고 그러시는데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공통점이 약간 노안, 잘생긴 노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있습니다. 어린 축구 선수가 약간 노안이면 축구를 잘하는 경향. 침착하거든요. 네. 저 둘 다 되게 애늙은이 같잖아요. 맞아요. 실제 플레이가. 실제 플레이도 그렇고 인터뷰할 때도 완전 정석적인 대답만 하고 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대지 않습니다. 네. 그게 선수로서 상당한 장점이다. 성품적으로 경기장에서도 침착하게 경기장 딱 보고 플레이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점이죠. 자 그렇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 꽃게탕이 짬뽕에 많이 따라잡혀서 32%대 30%네요. 네, 뭐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언급하자면은 또 이현주 선수 있죠. 지금. 이현주요. 예. 네. 이현주 마찬가지로 2003년생 대단히 유망한 자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준호와 양민혁 그 다음에 이현주까지 하면은 그래도 물론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워낙 지금도 주전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지만 여전히 어린 2001년생. 네, 23살이죠. 예, 대단히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 배준호, 양민혁과 같이 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누가 이제 차기 대표팀 주전에 차지할 것인가를 보는 것도 한국 축구 팬들에게 즐거운 또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좀 최근에 부상으로 약간 주춤하긴 한데 홍명보 감독은 일단 엄지성한테도 기대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엄지성 선수가 좀 못 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이선의 세대 교체는 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끝났다. 물론 지금 실력이 이 선수들이 정체되면 안 되겠지만 네. 이들 중에 일부만 터져도 이미 유럽에서 자리를 잡았거나 잡으려고 말랑 하고 있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벌써 지금 말한 게 몇 명이야? 너댓 명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여섯 명 있다는 거예요. 반만 자리 잡아도 10년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이선은 뭐 세대 교체고 뭐고 필요가 없을 정도. 송민 선수 할 만큼 하고 다 해먹고 내려와도 돼요. 그동안 어차피 저 선수들은 유럽에서 이제 프로에서 크고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대표팀은 이제 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도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간만에 보는 머리가 더 길어진 조기성 선수입니다. 굉장히 좀 그 추노 때의 장혁 씨 같은 느낌을 수염도 그렇고 주고 있네요. 자, 미트윌란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서 조기성 선수의 재활 영상이 나왔는데요. 조기성 선수 그 무릎에 크지 않은 시술 수준이었는데 이후에 합병증이 나는 바람에 복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상황이었죠. 네. 그 뉴스가 났을 때부터 이미 미트윌란 구단에 합류를 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덴마크에서 어떻게 재활을 하고 있는지를 구단이 이제 공개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뭐 리그 12골로 팀 내 최다 득점했고요. 경기장 안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조규성이었기 때문에 구단 측에서도 이제 조규성 선수가 어떻게 재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공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루틴에 약간 재활 훈련을 한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느낌인데요. 뭐 아침 식사한 뒤에 10시경에 체육관으로 가서 처음에 바로 훈련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워밍업 전에 이제 무릎에 레이저 같은 거를 쏴가지고 먼저 마사지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제 무릎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활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회복과 재활을 위해서 타는 실내 자전거를 탄 뒤에 하체를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스프린트나 이런 측면보다는 균형 감각 측면에서 이제 하체에 대한 재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렇게 훈련을 마친 뒤에는 또 무릎을 차갑게 해주는 이제 아이싱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이제 세션을 했습니다. 뭐 무릎을 아이싱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면 되니까 이 과정에서 뭐 이한범 선수가 찾아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동료들이 장난을 치고 막 이런 훈훈한 장면도 있었고요. 점심시간 이외에는 수영장은 상대적으로 이런 관절에 부하가 덜 가기 때문에 이런 수영장에서 재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팀 훈련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재활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구단 공개 영상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멘트인가요? 본인 인터뷰? 네. 네. 겨울에는 덴마크나 한국보다 따뜻한 나라에서 재활에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덴마크를 떠나서 남쪽으로 가겠다. 네. 지금은 좀 피로도가 있지만 모든 게 괜찮다.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하다. 얘기를 했고요.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리고 곧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했다는 거는 이제 치료는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치료가 다 돼서 회복될 때까지는 운동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참 동안 운동을 쉬었으니까 다시 근육을 붙이는 게 재활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재활 중이라는 건 무릎 상태가 뭐 100% 온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운동 단계다. 저러다가 이제 공차는 훈련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먼저 훈련하고 네. 필드에 나가서 야외에서 이제 몸으로 하는 훈련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공을 혼자 차고 팀 훈련으로 공을 차고 복귀. 보통 이런 스텝이거든요. 네네. 아직 요거 1단계밖에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뭐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조규성 만약에 복귀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지만 빠르면 뭐 겨울 휴식기 이후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뭐 조규성 선수가 복귀하면은 미트윌라는 물론이고 대표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트윌라는 지금 3위인데 1위인 오르후스와 승점이 같습니다. 예, 그만큼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고 뭐 물론 공격력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팀 내 최다골 넣은 조규성 선수잖아요. 오면은 당연히 큰 힘이 될 것이고 대표팀 입장에서도 지금 스트라이커가 다행히 이제 서서히 풀이 갖춰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 경험이 있는 이런 조규성 선수의 합류는 스트라이커 선수층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거의 뭐 고참급으로 있고 나이로 치면 고참급으로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오세훈, 오현규 이렇게 넘어가는 모양새인데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합류를 하면은 약간 중간다리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바뀌겠죠. 당연히 스트라이커 선수층이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합류를 하면 바뀔 텐데 그런 어떤 조규성 선수가 탄탄한 어떤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표팀 입장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복귀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인 바람은 조규성 선수가 많은 시간 동안 좀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과 고찰 같은 걸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쳤다가 돌아오는 게 인체 개조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육을 얼마나 붙이는지를 요즘에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네. 철저한 계획하에 붙여서 하거든요. 근력을 폭발적인 순간 근력 위주로 붙일 것인가 근지구력 위주로 붙일 것인가 같은 체중이라면 어느 부위에 근육을 붙일 것인가 네. 철저한 계산하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조규성 선수가 약간 그 덴마크 진출 이후에 몸의 디자인과 플레이 스타일의 디자인이 약간 어긋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덴마크 선수들이랑 헤딩 경합하는 것도 좋지만 베스트 폼은 안양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좀 적당한 힘과 기동력을 살려서 네. 압박 세게 하고 뭐 약간 미드필더적인 성향이 남아있을 때가 베스트였거든요. 너무 최전방에서 이제 뚝배기 원툴처럼 플레이하면 장점이 죽기 때문에 미드필더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 거 좀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공중볼 따내는 확률 자체도 카타르 월드컵 때가 베스트였잖아요. 그렇죠. 아직 국내 스타일이 남아 있을 때. 네. 그래서 좀 그런 기회로 삼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은 네이션스리그 얘기로 넘어가나요? 네. 자, 네이션스리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이션스리그는 이제 끝나갑니다. 네, 네이션스리그는 한 조당 4팀씩 2라운드로 돌기 때문에 한 팀당 6경기 하면은 그 리그 자체는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플레이오프가 있긴 하지만 이제 리그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가 뭐 사실상 뭐 플레이오프나 이런 것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내일이랑 모레까지 해서 네이션스 리그 경기가 끝나면은 이제 완전히 그 네이션스 리그 공식적인 이제 조별리그는 끝이 나고 예, 나머지는 강등 뭐 플레이오프라든지 아니면은 네이션스 리그 우승팀을 결정하는 이제 8강전부터 경기라든지 이렇게 펼쳐질 예정인데 일단은 잉글랜드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예, 아일랜드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투엘 시대를 앞두고 리 카슬리 감독 대행이 마지막 경기를 치렀죠.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조 1위로 네이션스 리그 B에서 네이션스 리그 A로 승격을 확정 지었습니다. 2부였습니다, 여러분. 네. 2부였어요. 네. 네, 지난 네이션스 리그 때 워낙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강등에 당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승점 15점으로 5승 1패 예, 거뒀고 2위 그리스도 똑같이 5승 1패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골득실에서 잉글랜드가 그리스의 우위를 점하면서 결과적으로 승격을 하게 됐고요. 전반에는 잉글랜드가 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6분에 리암 스케일스가 주드 벨링엄의 반칙을 범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고요.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득점이 나오면서 혈이 뚫렸습니다. 이제 수적 우위도 점했고 선제골도 넣었으니까 잉글랜드가 신나게 폭격을 했는데요. 앤서니 고든, 코너 갤러거, 제러드 보언, 그 다음에 테일러 하우드 벨리스 예, 이 선수들이 차례로 골맛을 보면서 5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날의 특징은 케인 이후에 4명, 말씀하신 4명이 다 데뷔골이었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하우드 벨리스는 데뷔전 데뷔골. 아, 네. 네. 그래서 카슬리 감독이 사실은 대행에 해야 될 일이죠. 내 전술대로 막 팀에 뭘 입히려고 난리를 치기보다는 뒤에 올 정식 감독이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이제 풀을 좀 넓혀주고 간다. 네. 이게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많이 해놓고 떠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번에 신예 선수들이 많았던 것은 물론 리카슬리 감독이 기존에 많이 뽑았던 것도 있지만 워낙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많은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콜 파머라든지 뭐 알렉산더 아놀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잭 글릴리시라든지 예, 이런 선수들이 다 죄다 빠졌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이런 선수 조합이 예, 지금 보시면 또 워커가 센터백으로 나섰잖아요. 지금 네. 그럴 만큼 뭐 잉글랜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도 물론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슬리 감독 대행이 이러한 선수 구성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당연히 앞으로 올 토마스 투엘 감독한테 너무 좋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년 1월에 토마스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에 부임을 합니다. 카슬리 감독은 웸블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더그아웃은 외로운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뭐 응원 아닌 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죠. 내가 딱 한 번 졌는데 예. 그 졌을 때 내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이 얘기죠. 네. 그런 얘기고요. 바이엘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해리 케인은 투엘 감독이 잉글랜드를 잘 이끌 거라고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투엘 감독을 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뭐 아무튼 투엘 감독은 동기부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지도자고 훈련이 아니라면은 농담 같은 걸로 분위기를 풀어줄 줄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너먼트에 특히 적합한 전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우승시킬 가장 좋은 감독 중 하나로 뽑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투엘 감독과 함께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예. 저 동기부여 잘한다는 말이 약간 대신 변명해 준 것 같네요. 예. 아마 현지 매체들이 야 토마스 투엘 너 겪어봤지만 케인 네가 겪어봤을 때 전술만 좋고 사이코패스 아님? 이런 식으로 현지 매체가 질문했을 때 그렇죠. 아니야 성격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아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예. 심지어 선수단 불화도 가는 곳마다 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케인이 또 이렇게 변호를 해준 것 같네요. 예. 하여간 투엘 감독 시대를 앞두고 잉글랜드는 네이션스 리그 승격도 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 앞두고 또 좋은 성과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이션스리그에서 있었던 다음으로 볼 경기는 뭔가요?
예,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네이션스리그 B에서 A로 승격한 노르웨이 얘기를 할 건데요. 아 노르웨이 예. 하면 또 우리 엘링 홀란 선수가 있죠. 네, 이 혼란이 또 한 번 해트트릭을 장려를 했습니다. 네. 예, 최종전에서 카자흐스탄의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혼란이 전반 23분에 골키퍼 선방에 튀어나온 공을 밀어넣으면서 팀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 37분에는 안토니오 누사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고요. 후반 26분 역습 상황에서는 낮고 빠른 슛으로 헤트트릭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네. 예, 혼란은 A매치에서 39경기 38골 39경기 38골. 도라이 아니야? 예.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싶은데 네. 사실상 경기당 한 골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지금 넣은 상황이고 이미 노르웨이 A 대표팀 최다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란이 골을 넣을 때마다 노르웨이 역사가 다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추세라면 혼란이 그렇다고 해서 A매치에서 안 나설 것도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갑자기 저 쉴게요 하면서 안 나설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무난하게 A매치 100골은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노르웨이는 알렉산데르 쇠를로트 이번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죠. 그 다음에 안토니오 누사의 골을 더해서 리그 A 승격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오스트리아와 선두 경쟁을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승점이 똑같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노르웨이는 이긴 반면 오스트리아는 슬로베니아와 1대1 무승부를 하면서 노르웨이가 승점 2점 차로 조 1위를 차지해서 리그 A에 승격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리그 B는 한 조에 4팀이라고 했죠. 1위가 리그 A 자동 승격, 네. 2위는 리그 A 행 플레이오프 진출, 3위는 리그 C 강등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요. 네. 4위는 그냥 강등됩니다. 이런 식으로 승강제가 진행이 되고요. 노르웨이는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팀이 이번에도 외대고루가 없어요. 네. 근데 이 팀은 외대고루 혼란 투툴이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외대고루가 빠지면 창의성이 제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산데르 베르거, 토어스트벨트, 토스비 괜찮은 미드필더들이지만 창의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네. 문제였는데 대신에 측면 공격 옵션인 안토니오 누사 이번에 라이프치히로 이적해서 네. 굉장히 유망주입니다. 이 선수 2005년생. 이 선수가 등장해 주면서 이론상으로는 조합이 맞아요. 중앙에 창의성을 담당해주는 외대고루 있죠. 측면에서 누사가 찢어주고 최전방에서 혼란이 마무리해준다. 이 세 명의 조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잘 맞아 들어간다면 그동안 외로웠던 혼란이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혼란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39경기 38골 골은 엄청 많은데 데뷔팀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혼란 데뷔 이후에 모든 주요 메이저 대회 예선 다 탈락했고 혼란은 청소년 대표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현장 취재를 했던 폴란드 U20 월드컵 2019년 그때 노르웨이 이제 조별리그 탈락했거든요. 근데 조별리그에서 누가 막 골을 몰아친다는 거예요. 네. 할란드? 누구야? 뭐 한 경기 뭐 6골인가 넣고 막 그러는 거야. 7골인가. 그래가지고 같이 있던 뭐 정덕이준가 누가 보러 가자고 그랬는데 저희 회사 뭐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영상 편지까지 다 했거든요. 편지에서 폰으로 깨작깨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없어 못 가 이랬는데 혼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지. 근데 그 선수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본인의 스탯이 트로피로 연결이 되지만 대표팀에서는 스탯 기꾼. 그렇죠. 스탯만 올리고 팀은 뭐 아무튼 탈락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번 일부 승격 네이션스리그 일부 승격이 사실상 대표팀 첫 업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와중에 카자흐스탄은 유럽으로 갔네요. 뭐 스탄자 붙은 데들은 뭐 사실 자기 마음들이라서. 예. 예전에 이스라엘 아시아였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튀르키예도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나라고. 다른 경기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네이션스리그 B를 좀 살펴봤으니까 네이션스리그 A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2조 경기가 함께 열렸는데 프랑스가 최종전에서 이탈리아에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4승 1무 1패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점 13점 거뒀고요. 승점 상대 성적 상대 골득실 모두 이탈리아와 동률을 이뤘는데 전체 골득실에서 프랑스가 플러스 6점 이탈리아가 플러스 5점 해가지고 프랑스가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해서 조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달리 말하면 이탈리아는 요 마지막 경기 홈 경기였거든요. 비기기만 해도 조 1위였어요. 근데 멍청하게 진 겁니다. 그렇죠. 응원할 맛이 안 나는 놈들이야 진짜. 그 전반 2분 만에 여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 2분 만에 리카디뉴의 코너
아드리앙 라비오의 헤더 득점으로 앞서 나갔고요. 전반 33분에는 저 비카리오의 자책골로 돼 있긴 한데 사실 골키퍼 자책골로 돼 있는 거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골대 맞고 골키퍼 맞고 막 이렇게 좀 해서 들어가는 골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릭과 디뉴가 환상적인 왼발 킥을 했고 이게 골대랑 비카리오 차례로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간 그런 장면입니다. 예, 전반 35분에 그래도 이탈리아가 빠르게 안드레아 캄비아소의 만회골로 따라가긴 했는데 추격하는 동력이 부족했습니다. 후반 20분에 다시 한번 디뉴의 크로스가 나오고 라비오가 헤더로 쐐기골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프랑스가 3대1 승리를 거두고 조 1위까지 차지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프랑스는 이번에 사실 프랑스가 과도기예요. 네, 데시앙의 어떤 오른팔, 데시앙의 페르소나였던 그리즈만 은퇴했죠.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었던 지루도 진작에 은퇴했죠. 네. 그래서 지금 전방에 남아 있는 선수들이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 교체 투입했던 걔네들인데 다들 흐름 타면 신체 능력으로 막 부시고 비비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멍청해. 약간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마르키스 티람이랑 콜로무안이 전방에 놓는 거 생각만 해도 둘 다 사실 그러니까 팀플레이 안 하는 선수 아니에요. 희생적인 면이 있는 선수들인데 경기 운영은 누구 할 거냐 이거야. 팀플레이 말고. 그래서 이제 은쿵쿠가 있는 거예요. 은쿵쿠도 굉장히 뛰어난 찬스 메이커고 드리블 슛 뭐 다 되는 선수지만 그 그리즈만처럼 이제 지단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선수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숙제가 있는 팀이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탈리아 상대로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보면 이탈리아가 슛이 더 많습니다. 그죠? 네, 점유율도 더 높고. 그렇네요. 네,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프랑스 하면 뭡니까? 피지컬. 네, 뭐 각종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이 다 모여서 생긴 그 뛰어난 피지컬.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이번 경기는 또 백인인 라비오, 뭐 소위 말하는 하얀 포그바 중에 한 명이죠. 예, 하얀 포그바 한 명인 라비오가 제공권을 두 골 넣으면서 이제 앞서갈 수 있었다. 피지컬 차이에서 많이 갈린 경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카리오가 토트넘 선수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간만에 나왔습니다. A 매치 4번째 경기였는데 돈나룸마가 그러니까 한때는 돈나루마 피카리오가 번갈아서 한두 경기 나왔거든요. 네네. 그 스팔레트 초반에는 그래서 이거 먹을 수도 있나 싶었는데 결국엔 돈나룸마가 주장 완장까지 차면서 이탈리아 대표팀 주전 자리는 꿰차고 있었어요. 이 경기가 마침 산시로에서 했거든요. 산시로. 아하. 예, 스타디오 산시로. 그러니까 밀라노에 있는 AC 밀란과 인테르의 홈 경기장이죠. 그렇죠. 돈나룸마가 이 경기장을 싫어합니다. 아세요? 그렇네요. 네, 돈나룸마가 밀란 출신인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FA로 가면서 그렇죠. 입은 미친 듯이 털고 그렇죠. 돈 많이 받고 가겠다고 막 가가지고 결국엔 많이 받지도 못했어요. 꼬여가지고. 그래서 밀란 팬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뒤로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원정 왔을 때인가 그때 밀란 팬들이 굳이 가서 그 가짜 돈, 종이 돈 모형 뿌리면서 야 이 돈밖에 모르는 놈아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돈나룸마 경기 진짜 경기가 완전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뒤로 대표팀 경기를 산시로에서 한 적은 뜰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때마다 이탈리아 홈팬들이 돈나룸마를 야유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만치니 감독 때는 중요한 경기는 일부러 산시로에서 안 한단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일부러 다른 구장 가서 하고. 여기가 제일 이탈리아 대표팀 홈에 가까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안 하는 거야. 욕 먹을까 봐. 근데 이 경기 전 기자회견까지 돈나룸마가 나왔거든요. 근데 경기 당일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비카리오로 바뀌었어요. 우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토리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기회라면 기회인데 결과적으로 비카리오는 3실점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자책골로 기록됐다. 그래서 뭐 기회를 살리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진짜로 돈나룸마 배가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어로 이제 스토막 버그라고 하니까 아마 장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피카리오로서는 좀 아쉽게 됐다. 이탈리아 대표팀의 특이한 점은 윙백이 어시하고 윙백이 골을 넣었죠. 오른쪽 윙백 안드레아 캄비아소 선수 잘 모르실 텐데 유벤투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지 않으니까 진짜 잘합니다. 이 선수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모타보의 핵심 캄비아소. 사실 디마르코 선수에 대해서는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페데리코 디마르코는 지난 시즌인가요? 인테르 챔스 결승 갈 때도 잘했고 이 선수는 이미 엘리트 공격력이 엄청난 윙백으로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번 시즌 캄비아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살리고 굉장히 화려한 미드를 살리는 게 지금 이탈리아의 어떤 핵심이에요.
오히려 프랑스가 공격이 많이 약해졌네요. 이러고 보니까. 네, 프랑스니까 콜로무아니, 마르키스티람, 은쿤쿠 화려하죠. 예. 물론 콜로무아니 많이 죽었지만 마르키스티람이랑 은쿤쿠는 훌륭하거든요. 그 뭐 교체로 바르콜라 들어오고 좋지 나쁠 게 없는데 음바페가 뭐 이번에 안 뽑혔고요. 예. 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운영은 누가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프랑스는 그런 운영을 하는 미드필더가 있었을 때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게 숙제라고 보여지고 네, 같은 조에서 있었던 벨기에와 이스라엘 경기도 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헝가리에서 치렀기 때문에 중립 지역에서 치렀고요. 이스라엘이 벨기에를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은 프랑스 상대로 0대 0에 이어서 11월에만 승점 4점을 수확했는데 뒷심은 좋았으나 전반적인 그게 승점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강등을 당했습니다. 네, 벨기에와 한 끗 차이였습니다. 예, 승점 4점으로 동률을 이뤘는데 골득실로 간신히 벨기에가 자동 강등을 면하는 모양새였고요. 부상자도 부상자지만 강등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게 벨기에로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황금 세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보시면 멤버가 확실히 좀 안 화려하긴 해요. 네. 그 뭐 진짜 도쿠, 더브라이너, 더케텔라러, 루카쿠, 오나나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루이스 오펜다가 스트라이커에 있고 측면에 트로사르 있고 뭐 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스라엘보다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1대0으로 지면서 네이션스리그 1승 1무 4패 네. 굴욕적인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뭐 현- 밖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가 핀란드를 잡았지만 잉글랜드의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이제 그거 네, 승격을 자동으로 승격을- 못했고요. 네. 리그 C에서는 아르메니아가 라트비아에 2대1로 승리했고 북마케도니아는 파로 군도에 1대0으로 이거 굴욕 아니야? 파로 군도는 막 대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겨우 1대0으로 간신히 이겼네요. 네. 네, 그래도 이겼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 사실 벨기에는 뭐 전반적으로 수비 세대 교체도 약간 실패한 모양새고 네, 그리고 그나마 버텨줄 만한 쿠르투아도 지금 안 나온다 이러고 있고 대표팀 안 나온다 이러고 있고 그쵸. 예. 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수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나마 공격이나 미드필더는 어느 정도 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수비진이 좀 그 알더베이럴트 베르통은 있던 그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벨기에의 하향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마누로 솔로몬이 윙백으로 나왔네요. 아무튼 나왔어요, 여러분. 네. 네. 그리고 이 팀은 이 다니엘 페레츠 골키퍼가 바이에른 후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임대 갔나 지금? 근데 아무튼 바이에른 후보인데 이 선수가 지난번 경기 프랑스와의 0대0 무승부, 네. 이번 벨기에 1대0 승리, 11월 두 경기에서 강팀 상대로 1승 1무 무실점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예, 뭐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이미 선방으로 정평이 났던 그런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번 선방 쇼도 크게 놀랍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다니엘 페레츠가 잘해주면은 기대가 되죠. 최근에 노이어의 폼이 점점 이제 선방 능력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페레즈가 잘해주면은 향후에 바이에른이 또 이런 페레츠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는 그림도 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니엘 페레츠는 그겁니다. 저기 이스라엘 선수인데 바이에른 유소년 팀에 그러니까 영입된 거긴 하고 유소년에 오래 있진 않았는데 네네. 아슈케나짐이라고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 아슈케나짐이라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그쪽 유럽 지역에 예. 그 뭐 홀로코스트 피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네. 독일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독일계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네. 네, 아슈케나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계 다니엘 페레츠. 네, 유대인의 성과 독일인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선수죠.